엄마 대신 왔어요. 오늘 이 결혼식은 절대 조용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자 300명의 하객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신부 입장을 알리는 웨딩 마치가 어색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 대신 검은 정장을 입은 제가 버질로드를 걸어 올라갔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4년 5월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연, 현재 30살의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살이던 제가 어머니를 배신한 아버지의 인생을 어떻게 파멸시켰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후회요? 단 1%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딸이 아버지의 결혼식을 망치러 갔을까? 그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새로운 사연을 언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정민호는 나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중소물류회사의 대표로 직원 10명을 거느린 그럭저럭 잘 나가는 사장님이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아버지는 작은 화물차 한 대로 용달 일을 하는 평범한 기사였습니다. 어머니 김수지는 동네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여보, 이번에 중고 트럭을 한 대 더 사면 어떨까? 직원도 한 명 쓰고. 돈이 어디 있어요? 하연이 학원비도 내야 하는데. 당신 친정에서 좀 빌려주면 안 돼? 6개월만, 아니 1년 안에 갚을게. 어머니는 늘 그런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친정에서 빌려서 트럭을 사주고 사무실을 얻어주고 직원을 늘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가 점점 비어가는 것을, 어머니의 옷이 점점 낡아가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는 것을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연이 아빠가 성공하면 다 좋아질 거야. 조금만 참자. 엄마의 희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첫 번째 큰 희생은 제가 7살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첫 사업이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엄마는 친정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장만한 외조 부모님께 그 집을 팔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집은 네 엄마랑 평생 일해서 마련한 거다. 이 나이에 우리 보고 어디 가서 살란 말이냐? 외할아버지의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결국 외조부모님은 집을 팔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 돈 3억은 고스란히 아버지의 사업 자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갚기도 전에 외할아버지는 폐암으로, 외할머니는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작은 전셋집에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두 번째 희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10살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부전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신장 이식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가족 중 맞는 사람을 찾던 중 엄마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꼭 그래야겠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시어머니도 처음엔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민호 씨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어요. 신장 이식 수술 후
엄마는 평생 조심해야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한쪽 신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만 걸려도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엄마는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뭘 했을까요? 수술 다음 날 중요한 계약이 있다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수술 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릴 때 아버지는 거래처 사장과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의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트럭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10대가 되더니 어느새 중소 물류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에 번듯한 사무실을 얻고 최신형 벤츠를 타고 다니며 비싼 양복을 입은 아버지.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성공할수록 우리 집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하연이가 대학 합격했다고 가족끼리 외식이라도. 미안, 오늘도 접대가 있어서. 카드 줄 테니 너희끼리 맛있는 거 먹어. 아버지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다, 해외 바이어 미팅이다 하며 집을 비웠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용카드 명세서에 여성 브랜드 쇼핑 내역이 가득했던 겁니다. 샤넬 향수 180만 원, 루이비통 가방 450만 원, 까르띠에 시계 2,300만 원. 어머니는 평생 백화점도 제대로 가본 적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물이었을까요? 엄마, 아빠가 요즘 이상해요. 혹시 바람이라도. 하연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믿으려 했습니다. 아니, 믿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어머니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위암 초기래.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든대? 한 3천만 원 정도. 그 돈이 어디 있어? 회사 자금도 부족한데. 보험 들어둔 거 없어?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그만, 옛날 얘기 꺼내지 마. 알아서 해결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아버지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회사가 아닌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30분쯤 뒤 한 젊은 여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긴 생머리에 늘씬한 몸매, 누가 봐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와인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위암 수술비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젊은 여자와 호화로운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에게 차마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회사에서 인턴하면 어떨까? 방학이니까 경험도 쌓고. 그래, 아빠가 허락하실까? 내가 말해볼게. 의외로 아버지는 쉽게 허락했습니다. 아마 제가 회사에 있으면 의심을 덜 받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 회사의 마케팅팀 인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송지민 과장. 안녕? 내가 사장님 딸이구나. 잘 부탁해. 세련된 화장과 비싼 옷차림의 그녀는 분명 며칠 전 아버지와 함께 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둘 발견했습니다. 첫째, 송지민은 실력이 아닌 아버지와의 관계로 과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입사 2년 만에 대리에서 과장으로 특진했는데 같은 팀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민이 저번 달에도 명품 백세로 들고 왔던데 월급으로 그런 거 살 수 있나? 글쎄, 사장님이 아끼시니까. 직원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저는 더 큰 비리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둘째,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마케팅팀 회식비로 매달 수백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송지민과의 데이트 비용이었습니다. 셋째, 더 충격적인 건 송지민의 가족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와의 컨설팅 계약이었습니다. 월 2천만 원씩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컨설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회계 장부를 복사하고 이메일을 캡처하고 녹음기를 들고 다니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과장님, 이거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점심시간 송지민의 자리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송지민이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청첩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민호 송지민 결혼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어머니와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청첩장을 만들었다고요? 저는 재빨리 청첩장을 사진으로 찍고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집 문서를 빼돌리려 한 흔적이었습니다. 서재 서랍에서 발견한 서류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와 상가를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려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도장까지 위조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진 것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빠는 유난히 일찍 퇴근했습니다. 엄마는 모처럼 일찍 온 남편을 위해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따뜻한 된장찌개까지.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엄마였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엄마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내 걱정이 모두 기우일 뿐이라고 확인시켜 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니, 힘든 거 없어. 그 말을 끝으로 아빠는 다시 수저만 들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아빠가 들고 있던 수저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저와 엄마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아빠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빠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그만하자. 엄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네, 뭘 그만해요? 이혼하자고. 나 새 출발하고 싶어.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손에서 들고 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엄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겨우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뭘 잘못 들은 거죠?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혼하자. 아빠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요? 제가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저를 차갑게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넌 빠져. 어른들 얘기야. 아빠의 냉정한 말에 엄마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더 잘할게요. 말해봐요. 내가 뭘 고치면 돼요? 엄마는 아빠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을 것처럼 애원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자존심을 모두 내던진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엄마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아 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이제 20년을 같이 살았더니 이제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혀. 나도 내 인생 살 권리가 있잖아. 그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엄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돼? 내 20년은 뭐야? 엄마가 울부짖었습니다. 늙고 병든 여자 옆에 있으면 내 인생도 같이 썩어가는 것 같아. 그 말을 남기고 아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우리 가족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주시던 어머니의 눈물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조력자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김 부장이었습니다. 사장님한테 맞서다가 잘렸어요. 회사 비리를 지적했다가 저도 도와드릴게요. 김 부장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회사의 이중 장부를 제공했습니다. 거기에는 10억이 넘는 횡령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송지민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그 여자한테 이용만 당하고 차였어요. 복수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네요. 그는 송지민과 아버지의 해외여행 사진, 호텔 투숙 영상 등 결정적인 불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의 주치의였습니다. 사모님의 암보험이 최근에 해약된 걸 확인했습니다. 해약 시점이 암 진단 바로 2주일 전이에요. 타이밍이 너무 이상합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암에 걸릴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미리 보험을 해약하고 그 돈으로 송지민과의 새 생활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D-데이는 바로 아버지와 송지민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버지는 정식 이혼도 하지 않은 채 재혼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엄마, 내가 다 해결할게. 엄마는 치료에만 전념해. 저는 결혼식 전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2014년 5월 15일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결혼식장.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하객들이 일제히 입구를 돌아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움직였습니다. 신부보다 먼저 버질로드에 발을 디뎠습니다. 저게 누구야? 웅성거림이 커지는 가운데 저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연아, 내가 왜?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대신 왔어요. 오늘 이 결혼식은 절대 조용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송지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하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민호 사장님의 성공을 축하하러 오셨겠지만 그 성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경비를 불러. 아버지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 뭉치를 하객들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민호 사장은 위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도 하지 않고 재혼을 하려 하고 있어요. 하객들이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진단서, 아버지와 송지민의 불륜 사진, 그리고 회사 횡령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야? 아직 부인이 있다고? 그것도 암 환자를?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때 제가 준비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대형 스크린을 봐주세요. 결혼식 영상 대신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아버지와 송지민의 대화였습니다. 회사에서 몰래 녹음한 것이었죠. 자기야, 그 아줌마는 언제 정리할 거야? 곧 될 거야. 암 환자가 얼마나 살겠어. 보험금도 미리 해약해 놨으니까 치료도 제대로 못 받을 거고. 우와, 자기 정말 나쁜 사람이네. 그래서 더 좋아.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친. 이게 사람이야? 어떻게 암 환자 보험을 해약해? 두 번째 영상은 회사 CCTV 영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금고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송지민에게 건네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회사 공금 횡령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서류를 위조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 개새끼. 누군가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객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런 인간 말종 봤나? 아내가 암인데 재산을 빼돌려? 송지민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민호 오빠 말해봐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대형 스크린에 다시 영상이 떴습니다. 같은 날짜, 아버지와 송지민이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아내가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받는 시간에 새 여자와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런 쓰레기, 인간도 아니네. 분노한 하객들이 아버지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그래도 사람이냐? 중년 남성 한 명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전 사모님한테 신세 진 사람입니다. 초창기에 사모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우리 회사도 망했어요. 다른 하객들도 가세했습니다. 맞아. 김 사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약국 운영하시면서 외상도 많이 봐주시고. 알고 보니 하객 중 상당수가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송지민은 울며 도망쳤고 하객들은 결혼식장을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 사건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암 투병 안 해버린 중소기업 사장의 충격 재혼식. 결혼식장 난입한 딸의 절규. 엄마 대신 왔어요.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의 회사 홈페이지는 비난 댓글로 마비되었고 전화는 항해 전화로 불통이 되었습니다. 거래처들은 하나둘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사람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죠. 아빠가 2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연아, 무슨 일이야? 울었니? 엄마,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해, 하연아. 엄마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는 충분히 강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그 사건은 다음 날 모든 언론의 톱뉴스가 되었습니다. 암 투병 안 해버리고 재혼하려던 파렴치한 기업인. 회사 자금 10억 횡령, 불륜녀에게 상납. 결혼식장 난입한 딸의 통쾌한 복수극.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불매운동에 시달렸고 거래처들은 줄줄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보험금 편취, 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 아빠와 송지민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 배임,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아버지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지민도 공범으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그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법원은 어머니가 회사 설립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했고 위자료와 함께 상당한 재산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항암 치료도 잘 견뎌내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암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병원 앞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래, 우리 딸. 엄마는 내가 있어서 충분해. 하연아, 엄마가 다시 약국을 하면 어떨까? 정말? 엄마 몸은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그리고 놀고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어머니는 작은 약국을 다시 여셨습니다. 예전처럼 동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약을 조제해 주시는 어머니.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정말? 우리 딸이 변호사라니.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이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횡령하는 사건들을 주로 맡았습니다. 놀랍게도 엄마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평생 헌신했지만 버림받은 아내들, 재산을 빼앗기고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울고만 있는 여성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의뢰인의 눈물을 보며 저는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법원 복도에서 낯익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초라한 노인.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하연아? 7년 만에 출소한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연아, 아빠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용서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세요. 엄마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세요. 당신 없이도 아주 잘 사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송지민 씨도 출소했다고 들었어요. 두 분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 여자는 나를 찾아오지도 않아. 감옥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역시나였습니다. 송지민은 아버지가 돈과 권력을 잃자 바로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자업자득이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를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아버지가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모 공원에서 60대 노숙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결과 한때 중견기업 대표였던 박모 씨로 아빠였습니다. 출소 후 아빠는 재기를 꿈꿨지만 정과자라는 낙인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고 사업을 하려 해도 투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거리를 떠돌다가 추운 겨울날 공원 벤치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뉴스를 본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네. 모든 걸 가졌지만 감사할 줄 몰랐으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송지민은 더 비참했습니다. 출소 후 유흥업소를 전전하다가 결국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로를 들으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변호사님, 저희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변호사님, 저 몰래 재산을 처분하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10년 전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머니는 이제 65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약국을 운영하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저는 어머니와 함께 브런치를 먹습니다. 하연아, 요즘 사건은 어때? 이번에도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재산 빼돌린 사건이야. 안 됐구나. 그 부인이 얼마나 힘들까.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 많은 배신과 아픔을 겪고도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어머니. 엄마, 그때 내가 결혼식장에 난입한 거 후회 안 해?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후회? 천만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엄마는 아마 평생 그 사람한테 묶여 살았을 거야. 정말? 그럼 내 덕분에 엄마가 새 인생을 살게 됐잖아. 고마워, 우리 딸.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이 손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해야 했습니다. 정의가 스스로 찾아오길 기다리면 너무 늦어요. 때로는 직접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제 아버지가 그랬듯이요. 오늘도 저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의뢰인을 기다립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요. 창밖을 보니 날씨가 좋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화창한 봄날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때와 다릅니다. 20살의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라 30살의 당당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10년 전 그날 아버지의 결혼식장에 난입해서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의는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정의를 위해 싸웁니다. 변호사님, 제 남편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의뢰인이 들어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중년 여성. 10년 전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제 일입니다. 제 사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정말 좋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